야, 진짜. 골프 치는데 짜증나게 왜 자꾸 전화질이야? 뭐? 장인어른 수술비? 하참 나 어이가 없어서. 야, 장인어른 어차피 오늘 내일 돌아가실 분이잖아. 솔직히 죽을 사람한테 돈 아깝게 굴지 말고 당장 우리 엄마 크루즈나 빨리 결제해. 너 때문에 스윙 다 망쳤잖아. A씨, 당장 끊어. 수술비를 부탁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골프채를 휘두르며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지수는 끊긴 전화기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연히 열어버린 남편의 비밀 금고, 그 안에는 아내 몰래 빼돌린 30억짜리 땅 문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도 아닌 낯선 사람의 이름으로 말이죠. 10년을 종처럼 부려먹힌 아내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화려하게 웃고 있을 바로 그날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과연 그날 공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환자실 유리문 너머로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코에는 굵은 호스가 꽂혀 있고 가슴은 기계가 대신 들썩이고 있었죠. 지수는 그 유리에 이마를 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난 10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댁의 끝없는 요구를 묵묵히 견뎌온 세월이었죠. 그 사이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괜찮으신 거죠? 의사는 차트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많이 상하셨어요. 지금 당장 큰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네. 그런데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중환자실 유지비까지 하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지수의 손끝이 차게 식었습니다. 의사가 알려준 금액은 평범한 살림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액수였죠. 오늘 안으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수는 떨리는 다리로 비상계단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대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는 실내 골프 연습장에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내기를 하며 채를 휘두르고 있었죠. 휴대폰 화면에는 크루즈 여행 1등석 라운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진동이 울리자 민주는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나 지금 바빠. 여보, 아버지가 위독하셔. 수술해야 한대. 지수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많이 든대. 좀 도와줘. 부탁할게. 수화기 너머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 돈을 왜 거기다 써? 여보, 장인어른 연세가 몇인데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잖아. 거기다 돈을 들이부어서 뭐해? 지수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너 크루즈 결제 마감 오늘인 거 알지? 부모님 칠순인데 그건 어쩔 거야. 정신 좀 차려. 민준의 목소리에는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지금 크루즈 이야기가 나와.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죽을 사람한테 돈 아깝게 굴지 말고 결제나 빨리 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끊긴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어 삼켰습니다. 지수는 그 길로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죠.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걸 무엇이든 찾아야 한다는 것. 택시에서 내린 지수는 잠시 유치원 쪽을 돌아봤습니다. 사고로 먼저 떠난 오빠가 남긴 딸 하은이가 떠올랐죠. 지수가 친자식처럼 거두어 키우는 7살배기였습니다. 오늘은 옆집에 잠시 맡겨둔 터라 그나마 마음이 놓였죠.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어린 것까지 책임진 마당에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지수는 곧장 안방 안쪽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평소 아내에게 손도 못 대게 하던 방이었죠. 서랍을 열고 장식장을 뒤졌습니다. 현금 한 뭉치라도 통장 하나라도 나오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다 벽에 걸린 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한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 있었죠. 지수는 그 액자를 두 손으로 떼어냈습니다. 벽 안쪽에 작은 금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판을 눌렀습니다. 언젠가 민준이 술에 취해 흘리듯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첫사랑 생일을 비밀번호로 쓴다고 자랑하던 그 말이요. 지수는 기억을 더듬어 숫자를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틀렸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순서를 바꿔 눌렀습니다. 또 빨간 불이었죠.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민주는 연도까지 붙여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눌렀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낯선 도장들과 보안 카드도 가득했죠. 지수는 가장 두꺼운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종이를 한 장씩 넘기던 지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땅 매매 서류였습니다. 적힌 금액은 무려 30억이었죠. 그런데 땅 주인 이름이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고향 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이게 뭐야? 지수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봉투 사이에 끼워진 다른 종이도 펼쳐봤습니다. 지수 이름으로 10년을 부어온 적금이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결혼할 때 보태준 전세금 일부까지 빠져나간 기록이 보였죠. 지수는 손에 든 종이를 그려쥐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에는 대출 약정서가 있었습니다. 1년 전 민준이 세금을 줄여준다며 가져갔던 그 인증서. 그걸로 지수 이름을 빌려 큰 빚을 끌어다 쓴 흔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송두리째 속여왔던 겁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지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한 장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도장 자국과 서명까지 또렷하게 담았죠. 스탠드 불빛을 조절해가며 한 장 한 장 꼼꼼히 남겼습니다. 촬영을 마친 뒤에는 서류를 처음 그대로 정리해 금고에 넣었습니다. 문을 닫고 액자도 원래 각도대로 다시 걸어두었죠. 방금까지 누가 만진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거실로 나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찍어둔 사진을 따로 안전한 곳에 옮겨둘 생각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거칠게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골프 모자를 쓴 민준이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죠. 민준은 거실에 서 있는 지수를 보자마자 골프백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크루즈 결제 영수증 언제 보낼 거야? 응.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죠. 민주는 혀를 차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거실에서 지수는 천천히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민준이 출근하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곧장 평소 거래하던 은행 본점으로 향했죠.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 앉은 지수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거래 내역하고요. 대출받은 기록까지 전부 뽑아주세요.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이게 좀 많네요. 많다니요. 비대면으로 나간 대출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일부는 곧 연체될 뻔한 것도 있고요. 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원은 두툼한 서류를 출력해 건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직접 받으신 거 맞으시죠? 지수는 종이를 받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매달 일정한 돈이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민준의 고향 친구였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순의 계좌로도 돈이 잘게 쪼개져 흘러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 돈이 결국 땅을 사는 데로 모인 거였죠.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지수는 근처 복사집에 들렀습니다. 모든 자료를 세부씩 복사해 따로따로 묶어두었죠. 함부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손이 야무러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현관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분명 잠그고 나간 문이 반쯤 열려 있었으니까요. 안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지수가 거실로 들어서자 눈앞에 기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순과 시누이가 온 집안을 뒤집어 엎고 있었죠. 서랍이란 서랍은 죄다 열려 바닥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지수의 화장대 앞에 앉아 폐물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금반지 하나를 꺼내 자기 가방에 쏙 넣었죠. 지수의 친정어머니가 남긴 단 하나의 유품이었습니다. 그거 내려놔요. 우리 엄마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말순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다짜고짜 지수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죠. 인연이 친정 애비 누워있다고 시부모 칠수는 나 몰라라 할 셈이야.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돈을 안 내놓으니까 내가 직접 찾으러 왔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시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옳게 죽을 노인네한테 돈 쓰지 말고 그 돈 우리 줘. 크루즈방 등급 올려야 한단 말이야. 지수는 머리카락이 뜯겨나갈 듯 아팠습니다. 뺨도 벌겋게 달아올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수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신용을 했죠.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최말순의 손에서 힘이 조금 풀렸습니다. 뭐? 병원비 대출을 알아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도 여행비는 내일까지 마련해 볼게요. 지수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며느리가 순순히 굽히고 들어오자 최말순은 기세가 더 등등해졌습니다. 탁자 위에 있던 화병을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쨍그랑. 내일까지 돈 안 들어오면 그땐 알아서 해. 친정병원에 쳐들어가서 다 엎어버릴 테니까. 네, 알겠어요. 최말순과 시누이는 나가는 길에 지수의 신발까지 발로 짓밟았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나서야 집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죠. 지수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이 베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지금 이 아픔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지수는 거실 구석에 달아둔 방범 카메라를 올려다봤습니다.
방금 벌어진 일이 고스란히 찍혔을 겁니다. 폭행도 도둑질도 전부요. 지수는 그 영상을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아버지 병실에 외부 사람 절대 못 들어가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최말순이 정말 쳐들어올까 봐서였죠. 저녁이 되어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집안이 엉망인 걸 보고도 그저 인상만 찌푸렸죠. 왜 이렇게 어수선해? 밥은? 저녁 늦잖아. 지수는 말없이 상을 차렸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벌렁 누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 맞다. 내 정장 내일 세탁소에서 찾아와. 크루즈 파티에서 입을 거니까. 알았지. 응. 지수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밥을 먹는 민준의 겉옷이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주머니에서 슬며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고향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죠. 땅값이 곧 크게 오르니 큰 회사에 팔아 돈을 나누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화면도 자기 휴대폰으로 빠르게 찍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았으니까요. 밤이 깊어 민준이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지수는 옷장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미리 챙겨둔 캐리어에 꼭 필요한 짐만 차곡차곡 담았죠. 언제든 이 집을 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고는 식탁에 앉아 낮에 복사해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 기록, 땅 서류 사진, 문자 사진까지 나란히 늘어놓았죠. 지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갔습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 어떤 순서로 칠지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창밖이 희끄물에 밝아올 때까지 지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크루즈 대금은 끝내 입금되지 않았죠. 그러자 최말순의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지수의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원이었죠. 최말순은 중환자실 앞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복도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내 며느리 어디 있어? 어디 숨었냐고. 간호사실 책상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우리 사돈 어느 방에 있어? 당장 데려와. 놀란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이거 안 나. 내 며느리가 돈을 훔쳐서 도망갔단 말이야. 최말수는 오히려 보안 요원의 옷깃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생사람을 도둑으로 몰며 억지를 부렸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수가 헐레벌떡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지수가 최말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최말순이 손을 번쩍 들어 지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이년아, 네가 우리 집 돈 다 빼돌렸지. 어디서 시치미를 떼. 뺨을 맞은 지수가 휘청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들이 놀라 수군거렸죠. 경비원들은 무전기로 사람을 더 부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신우이까지 가세했습니다. 휴대폰을 지수 얼굴에 들이밀었죠. 옳게, 이거 다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다. 망신당하기 싫으면 돈 내놔. 급기야 최말수는 바닥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아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 불쌍한 늙은이를.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대성통곡을 했죠. 지수는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최말순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입구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맨 앞에 선 중년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죠.
남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자신을 거두어준 은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지수의 아버지를 병문안하러 온 박도진 변호사였죠. 그런데 와보니 은인의 딸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도진은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수행원들이 바닥에 누운 최말순을 양쪽에서 일으켜 세웠죠. 이거나, 너희들 뭐야? 최말순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박도진이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남의 영업을 방해하고 사람까지 때리셨죠. 뭐? 너 누구야? 박도진은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걸 최말순의 옷깃에 툭 꽂아 넣었죠.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으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큰 돈을 물어내셔야 할 겁니다. 명함을 흘끔 본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 법률 회사의 대표라는 글자가 또렷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엄마, 그냥 가. 빨리 가자니까. 신우이가 최말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최말순도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진 채 끌려나가듯 병원을 빠져나갔죠. 소란이 가라앉자 로비에 조용함이 돌아왔습니다. 박도진이 주저앉은 지수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십니까? 지수는 영문을 몰라 글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구? 신지요. 저는 박도진이라고 합니다. 따님이시죠? 어르신께 큰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빚이요. 박도진은 잠시 옛 생각에 잠긴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시험 공부하던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끼니도 못 있던 시절에 따님 아버님이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밥을 먹여주시고 잠잘 곳까지 내어주셨죠. 지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은혜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의 따님이 이런 일을 당하시는 걸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아버지의 오랜 인연을 만난 겁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는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박도진은 지수의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봤습니다. 방금 벌어진 일까지 보고 나니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여기 말고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시죠. 박도진은 지수를 한적한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지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심한 듯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감 지퍼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저장 장치를 꺼냈죠. 복사해둔 서류 뭉치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실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박도진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땅 서류를 볼 때, 대출 기록을 볼 때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죠. 이게 다 따님 모르게 벌어진 일이란 말씀이죠. 네. 제 이름만 빌려 쓰고 정작 땅은 남편 친구 이름으로 해뒀어요. 30억짜리예요. 박도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그냥 부부 싸움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기예요. 이 증거면 숨겨둔 재산을 전부 토해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수가 박도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제일 아끼는 게 그 땅이고 또 남들 앞에서 으스대는 체면이에요. 그 두 개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짓밟아 주세요. 박도진은 잠시 지수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더 이상 겁먹은 며느리가 없었죠. 좋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박도진은 곧바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자기 회사의 가장 믿을 만한 직원들을
병원 근처로 불러 모았죠. 지수와 박도진은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남편의 숨통을 가장 아프게 조일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박도진의 회사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널찍한 탁자에 직원 셋이 둘러앉았죠. 다들 눈빛이 매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박도진이 서류를 가운데로 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 땅을 누구 이름으로 해뒀는지부터 봅시다. 이 친구 뒷조사부터 시작하세요. 직원들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땅 명의를 빌려준 민준의 고향 친구를 캐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답은 2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가장 나이든 직원이 종이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이 친구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도박에 손 댔다가 사채까지 끌어다 썼어요.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신세입니다. 도박 빚이라. 네. 심지어 자기 빚 막으려고 이 땅을 몰래 담보 잡혀서 돈을 빌리려다 실패한 정황도 있습니다. 박도진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이거 일이 쉽게 풀리겠는데요. 지수가 옆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도진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 친구가 돈에 쪼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손을 쓰면 됩니다. 사채업자들이 이 땅에 손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는다고요. 법으로 못을 박아두는 겁니다. 아무도 이 땅을 못 팔고 못 옮기게요. 그리고 따님 이름으로 몰래 받은 그 대출, 이건 은행에 알려서 한꺼번에 갚으라고 압박할 겁니다. 지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박도진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따님이 정하세요. 가장 통쾌한 날로.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크루즈 떠나는 날이요. 시부모님이 제일 신나서 들떠있을 그날 공항에서 다 터뜨려 주세요. 박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날 제대로 보여드리죠. 그날부터 직원들은 밤을 새웠습니다. 서류를 만들고 도장을 받고 법원에 낼 준비를 했죠. 박도진도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해 법원에 서류를 냈습니다. 담당 판사를 직접 만나 사정을 설명했죠. 지금 막지 않으면 이 땅이 엉뚱한 데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했습니다. 서류 위조 흔적에 남의 이름 빌린 정황까지 다 있었으니까요. 법원은 보기 드물게 빨리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땅을 묶어버린 겁니다. 같은 시각 직원들은 고향 친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빚쟁이를 피해 숨어있던 허름한 모텔을 알아냈죠. 방문을 두드리자 잔뜩 겁먹은 얼굴이 빼꼼 나왔습니다. 누구셔? 직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도박빚 일부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 그 땅 당신 거 아니죠? 소유권 포기하는 서류에 도장만 찍으세요. 그러면 사채업자들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빚쟁이가 더 무서웠죠. 결국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민준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쇼. 직원은 대답 대신 서류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렇게 30억짜리 땅은 민준의 소나기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 땅은 지수 쪽으로 넘어가게 됐죠. 이틀 뒤 은행도 움직였습니다. 지수 이름으로 몰래 나간 대출을 들여다본 끝에 민준과 최말순의 통장을 모조리 막아버렸습니다. 돈 한 푼 뺄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정작 민준의 집은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지수가 결국 손을 들고 어디선가 돈을 빌려 크루즈 값을 냈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여행 가방을 싸느라 다들 들떠 있었죠.
지수는 겉으로는 한없이 순한 며느리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여행짐을 챙겨주고 잔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았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방에 들어가 조용히 박도진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의 움직임을 분 단위로 맞춰보면서요. 하루는 최말순이 입을 한복을 직접 다려주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다리미로 주름을 펴면서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 옷이 공항 바닥을 뒹굴게 될 거라고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웃었지만 속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지수는 따로 통장 하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당장 변호사 일을 맡기는데 쓸 돈을 미리 빼둔 거죠. 만일을 대비해 캐리어는 이미 안전한 곳에 옮겨둔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민준이 거실에서 지수에게 던지듯 말했습니다. 공항까지 차 운전해. 큰 차로. 알았지. 지수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응. 묵묵히 운전석에 올랐죠. 차 안에서 최말순과 신우이는 신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의 호강이냐. 최말순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신우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올케 친정 아버지는 좀 어때? 아직 숨은 붙어 있고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차 안에 가득 찼습니다. 지수는 운전대를 꽉 쥔 채 앞만 봤습니다. 민주는 조수석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야. 받아라, 임마. 하지만 친구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 자식, 왜 전화를 안 받아? 민준이 가볍게 혀를 찼습니다. 자기 발밑이 이미 무너졌다는 걸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공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도착했습니다. 민준 일가는 짐을 카트에 잔뜩 싣고 거만하게 걸었죠. 1등석 손님만 들어가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푹신한 소파, 공짜 음식이 차려진 그곳에 자리를 잡았죠. 최말수는 한복을 차려입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좋다는 데구나. 어머나, 음식 좀 봐라. 신우이도 접시에 음식을 산처럼 쌓았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 다리를 꼬았죠. 그 사이 지수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라운지 입구로 향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박도진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였죠.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도 같이 서 있었습니다. 라운지 직원이 길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손님,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요. 박도진 쪽 사람이 서류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그것을 확인하더니 슬그머니 옆으로 비켜섰죠. 육중한 유리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지수가 앞장서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즐기던 민준이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죠. 너 여기 웬일이야? 차 안 대고 뭐해?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품에서 두툼한 종이 뭉치를 꺼냈죠.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식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종이가 음식 접시 사이로 흩어졌죠. 민준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맨 위 종이에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땅을 강제로 처분한다는 내용이었죠. 민준의 얼굴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도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죠. 그 30억짜리 땅, 이제 당신 손을 떠났습니다. 영영 못 찾아요. 무슨 헛소리야. 그 땅은 내 친구 이름으로. 그 친구분이 이미 도장을 찍으셨거든요. 소유권 다 넘기셨습니다. 민준이 부랴부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구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들려오는 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받을 수 없다는 그 차가운 안내음 말입니다. 이 자식이, 이 배신자 같은 놈이
민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수가 이번엔 신우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통장도 한번 열어봐요. 돈 빼지나 보게. 겁먹은 신우이가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은행 화면에는 돈을 뺄 수 없다는 글자가 떠 있었죠. 이게 왜 이래? 엄마, 돈이 안 빠져.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도진 쪽 사람이 최말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 한 장을 내밀었죠. 남의 이름으로 돈을 빌린 일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여행 다녀오시면 조사받으셔야 할 겁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굴던 최말순이었습니다. 그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죠.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이성을 잃었습니다. 지수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고 달려들었죠. 인연이, 네가 감히. 하지만 주먹은 닿지도 못했습니다. 대기하던 박도진의 사람들이 민준의 양팔을 비틀어 꺾었죠.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짓눌렀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발버둥 치는 남편을 지수가 내려다봤습니다. 어차피 망할 집구석에 내 피 같은 돈이 아까워서 다 걷어왔어. 지수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단했습니다. 10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은 값이라고 생각해. 그 순간 최말순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평생을 끌어모은 땅과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걸 깨달은 거죠. 최말순이 목을 부여잡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테이블 위로 폭삭 고꾸라졌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 위로 몸이 엎어졌죠. 라운지는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신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누가 좀 도와주세요. 직원들이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공항 구급대도 부랴부랴 출동했죠. 들것에 실려나가는 시어머니, 수갑을 찬 채 바닥에서 오열하는 남편. 지수는 그 비참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박도진이 라운지 책임자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부서진 물건이며 소란 피운 거 저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떨어진 민준의 여권을 구둣발로 슬쩍 밀어냈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일 회사로 보낼게. 다신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지수는 뒤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민준이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죠. 공항 보안 요원들이 민준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칠순 여행은 진흙탕이 되어 끝나버렸습니다. 지수와 박도진은 대기하던 차에 올랐습니다. 박도진이 시원한 음료를 건넸죠. 첫 단추는 잘 끼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지수는 음료를 받아들며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하늘로 떠오르고 있었죠.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민준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지수가 묶어버렸고 통장은 텅 비었죠. 거기다 빚쟁이들까지 그를 찾아 헤맸습니다. 도박빚을 떠안은 고향 친구가 민준의 이름까지 팔아넘긴 탓이었죠. 민준은 며칠을 거리에서 떠돌았습니다. 세수도 못한 얼굴에 눈은 벌겋게 충혈됐죠. 머릿속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지수 때문이라는 비뚤어진 원망이었죠. 어느 날 민준은 지수가 다니기 시작한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도진의 법률 회사 일을 돕게 된 지수였습니다. 민준은 건물 로비로 무작정 밀고 들어갔죠. 윤지수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해. 안내 직원이 놀라 막아섰습니다. 손님 약속하고 오셨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켜. 내 마누라 만나러 왔는데 뭐가 안 돼. 민준이 소리를 지르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소란을 들은 지수가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준을 본 지수의 얼굴이 잠깐 굳었지만 곧 차분해졌죠.
여기까지 찾아올 줄 알았어. 너, 내 인생 망쳐놓고 잘 사는 꼴 못 보지. 민준이 지수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지수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죠. 한 발짝만 더 와봐. 이거 안 보여. 종이에는 민준이 지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 받아둔 거였죠. 네가 지금 여기 온 것만으로도 넌 또 잡혀가. 민준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법이고 뭐고. 내가 이렇게 된 마당에 무서울 게 어디 있어. 그러고는 지수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했죠. 바로 그때 로비 구석에 서 있던 경비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지수가 미리 언지를 줘둔 사람들이었죠. 민주는 순식간에 제압당해 바닥에 눌렸습니다. 이거 나. 윤지수, 너 두고 봐. 민준이 짐승처럼 발버둥을 쳤습니다. 곧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죠. 민준은 또다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손끝 하나 떨지 않았죠. 그날 밤 민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번엔 지수의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죠. 미리 강화해둔 병실 보안에 막혀 안으로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복도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죠. 장인어른, 사위 왔습니다. 얼굴 좀 봅시다.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다급히 보안 요원을 불렀죠. 지수도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또 와. 우리 아버지한테. 지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민준이 비틀린 웃음을 지었죠. 왜? 무섭냐? 내 아버지 숨 넘어가는 거 옆에서 지켜봐 줄까? 그 말에 지수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죽을 노인 옆에서 효녀 노릇하느라 고생이 많다. 지수는 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말이 통할 리 없었으니까요. 보안 요원들이 민준을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마침 병원에 와 있던 박도진도 모습을 드러냈죠. 박도진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방금 다 찍혔습니다. 회사에서도 여기서도요. 뭐? 법원 명령 어기고 환자 앞에서 행패까지. 이번엔 쉽게 못 나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번엔 농담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직감한 거죠. 다시 출동한 경찰이 민준을 데려갔습니다. 이번엔 발버둥조차 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의 추태가 회사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명문 대기업 과장이 빚쟁이에게 쫓기다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런 소문은 발없이도 빠르게 퍼졌죠.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회의가 열렸고 결정은 빨랐습니다. 민준은 그날로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민준에게 해고를 알리는 종이가 전달됐죠. 박도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지수에게 물어줘야 할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그가 받게 될 퇴직금과 남은 월급까지 한 푼도 못 만지게 묶어버렸습니다. 평생 자랑이던 대기업 명함도 마지막 동아줄 같던 퇴직금도 모두 사라진 겁니다. 민준은 좁은 유치장 안에서 머리를 벽에 찧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하지만 그 절규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한편 지수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쁜 숨을 쉬던 아버지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무도 우리 못 건드려요. 걱정 마세요.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갇히고 나서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번듯한 자리도
차곡차곡 쌓아온 재산도 한순간에 사라졌죠. 남은 건 빚더미와 차가운 철창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정에 선 민주는 더 이상 큰 소리를 칠 수 없었죠.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판결이 나오던 날 박도진이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끝났습니다. 따님이 이겼어요. 정말요? 네. 남편 이름으로 남은 재산은 거의 다 따님 몫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그 빚은요? 제 이름으로 나간 그 대출이요. 걱정 마세요. 그것도 전부 그 사람이 갖게 됐습니다. 따님은 이제 한 푼도 책임질 게 없어요. 지수는 한참을 말없이 수화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변호사님. 정말로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따님이 그날 그 금고를 열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지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10년 세월이 그제야 끝난 기분이었죠. 묶어두었던 30억짜리 땅도 정리가 됐습니다. 경매로 넘어가 죗값을 받았죠. 지수는 빼앗겼던 적금과 전세금 그리고 위자료까지 고스란히 돌려받았습니다. 손에 쥔 돈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돈보다 더 값진 게 따로 있었죠. 바로 아버지의 회복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아버지가 드디어 고비를 넘겼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와 미움을 넘기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박도진이 과일을 사들고 병문 안을 왔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아버지가 그를 한참 들여다봤죠. 자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혹시 그때 그 학생인가? 우리 집에서 밥 먹던. 박도진이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르신. 접니다. 그때 거두어 주신 은혜 한순간도 잊은 적 없습니다. 허허, 그 빚적 마른 고시생이 이렇게 훤해졌구먼. 어르신이 내주신 밥 한 끼가 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다자니가 잘나서 그런 거지. 아닙니다. 그 빚, 이번에 따님 일로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네. 자니가 우리 딸을 살렸어. 어르신, 따님이 강한 분이세요. 저는 곁에서 거들었을 뿐입니다. 지수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베푼 작은 선행이 돌고 돌아 딸을 구한 셈이었으니까요. 세상 일이란 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한편 시댁 식구들의 끝은 처참했습니다. 공항에서 쓰러진 최말수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충격의 후유증으로 몸 한쪽을 영영 쓰지 못하게 됐죠. 요양병원 한 구석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신세가 됐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었죠. 아들은 감옥에, 딸은 도망쳤으니까요. 시누이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빚독촉을 견디다 못해 짐만 싸들고 야반도주를 했죠. 어디 가서 한몫 잡아보겠다고 솔깃한 이야기에 넘어갔다가 그마저도 사기였습니다. 빚만 더 늘어난 채 밤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됐죠. 지수는 이 소식들을 서리로 전해 들었습니다. 통쾌함도 안타까움도 크게 잃지 않았죠. 그저 사건 파일을 덮으며 담담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다 끝났다고요. 그 무렵 박도진이 지수를 사무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따님,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번 일 처리하시는 걸 옆에서 쭉 봤습니다.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눈이 남다르세요. 제가요. 저는 그저 제 일이라 정신없이 매달렸을 뿐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배운 것도 없는데요. 이미 잘하고 계세요.
따님처럼 억울한 사람을 알아보는 분이 저희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지수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맑게 갠 하늘이 눈에 들어왔죠. 오랫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사슬이 완전히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지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던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신고 있던 불편한 구두를 벗어 손에 들었습니다. 차에 있던 편한 운동화로 갈아 신었죠. 발끝에 닿는 가벼움이 낯설고도 좋았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어 앞을 봤습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죠.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저 윤지수로 사는 삶이 거기 있었습니다. 지수는 똑바로 선 채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길고 모진 세월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는 병원을 나왔죠. 지수가 새로 마련한 아파트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게 하루의 낙이 됐습니다. 지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죽어 살던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박도진의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유능한 상담 실장이라 불렀죠. 지수의 책상 위엔 늘 편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보낸 감사 편지였죠. 지수는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사연을 맡았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지수는 회사 사람들과 함께 무료 급식소로 봉사를 나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었죠. 어서 오세요.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한 그릇씩 퍼 담았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도 건넸죠. 한참 배식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웬 남자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때에 전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죠. 수염은 덥수룩했고 얼굴은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빈 그릇을 내밀었죠. 지수는 무심코 국을 퍼주다가 그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손이 멈칫했습니다. 거짓골을 한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민준이었죠. 감옥에서 형을 살다 얼마 전 풀려난 모양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민준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갈라진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너는 목소리조차 잘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큰 소리치던 대기업 과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공짜 밥 한 그릇 얻으려 전처 앞에 손을 벌린 초라한 신세뿐이었죠.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 빨리 좀 갑시다. 뒤에 사람 많아요. 민주는 짐승처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듯 손에 든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붉은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도망치듯 사라졌죠. 눈보라가 치는 인파 속으로 절뚝거리며 멀어졌습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런 미움도 일지 않았죠.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거대한 악몽이 저렇게 초라한 등짝 하나로 끝나버린 겁니다. 지수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행주로 말끔히 닦아냈죠. 원망도 통쾌함도 없는 담담한 손길이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었으니까요. 지수는 다시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국자를 고쳐 잡았죠. 다음 분, 이쪽으로 오세요. 따뜻한 국밥을 다음 사람의 그릇에 넉넉히 퍼 담았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올겨울 첫눈이었죠. 급식소 앞에는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운 박도진이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서 있었죠. 수고 많으셨어요. 손 시리시죠.
박도진이 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수가 두 손으로 받아주었죠. 고마워요. 마침 손이 꽁꽁 얼었는데 눈 오네요. 첫눈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죠. 집에 가요. 아버지랑 하은이가 기다려요. 지수가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수에게는 이제 돌아갈 따뜻한 집이 있었죠. 오빠가 남긴 어린 조카 하은이도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도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지수는 첫눈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옆에는 박도진이 나란히 걸었죠. 발자국 두 개가 하얀 눈 위에 가지런히 찍혔습니다. 모진 비바람을 다 견뎌낸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꼿꼿하고 당당했죠. 윤지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돌아가실 분이니 돈이 아깝다던 그 한마디로 시작된 일이 결국 한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고 한 여인을 새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수는 10년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며느리라서, 아내라서 그저 견디는 게 도리라 믿었던 세월이었죠. 하지만 진짜 가족은 핏줄이나 혼인 서류가 아니라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걸 지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베푼 따뜻한 밥 한 끼가 돌고 돌아 딸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건넨 작은 선의도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남에게 흘린 모진 말과 욕심은 그 모습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법이죠. 혹시 지금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부디 지수처럼 자신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